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의 구본상입니다. 오늘은 월간 뉴스 분석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보도된 수많은 뉴스 중에서 대표적인 뉴스들을 선정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세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진재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 왼쪽으로 서원대학교 경영학부 신용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 변호사회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일순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세 분 모시고 월간 뉴스 분석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 4월 충북도 의원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금품 제공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재완 의원이 자진 사퇴를 공식화했습니다. 박 의원은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곧바로 의회 사무처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한 전임자의 빈자리를 재선거로 이어받은 지 5개월 만입니다. 당연히 사퇴해야죠. 한 번 약속인데 지켜야죠. 몇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그 마음에 변함이 없어요. 회기 중 제출된 의원 사직 처리는 지방자치법상 본회의 의결 사안이라 현재 진행 중인 제385회 임시회가 끝나는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박 의원의 자리는 또 공석이 됩니다. 32명 정원인 11대 의회 2년여 만에 현역 의원 낙마는 이번이 네 번째. 특히 박 의원 지역구인 보은에서만 선거법 위반으로 2명이 줄줄이 낙마해 한 명뿐인 도의회 대표자를 또 잃게 됐습니다. 정당의 무책임한 공천, 그것들이 주민들에게 어떤 피해로 돌아왔는지를 그대로 증명한 하나의 또 일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 의원의 빈자리를 메울 재보궐선거는 내년 4월 7일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 손뼉도 마주쳐야 하듯이 후보자가 불법을 저지르려고 해도 네. 유권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냉정하게 대처를 한다면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텐데 어떤 경우에는 그 유권자들이 나서서 뭐 표를 몰아주겠다고 하는 그런 회유도 하고는 그런 정도가 있다고 하니까 네. 이런 경우에는 그 상당히 우리 그 정치 수준의 낙후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른 두 분은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금 11대까지 오는 동안에 총 14명이 낙마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번 11대에 4분이 낙마를 했다는 것 참 안타까운 일이고 그 가운데서 한 지역에서 또 세 번째 새로 선거를 또 치러야 한다니까 참담하기 네. 그지없습니다. 지금 충북 예산이 이제 6조 6천억 시대를 갑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도의회에서 가장 크게 하는 일이 예산에 대해서 편성에 대해서 심의하고 의결하고 결산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런 기능들인데 그에 걸맞는 능력과 품위 유지, 청렴 의무 이런 것들이 수반돼야 되는데 대부분 지금 낙마한 케이스들이 전부 어떤 그 선거법, 정치자금법, 뇌물 뭐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네. 너무 성격들이 좋지 않다. 더군다나 정당의 입장으로 보면 국민의힘 지금 딱 5분밖에 없습니다. 32분 가운데서 27분, 5분 이렇게 돼 있는데 네. 5분 가운데 또 한 분이 낙마하는 그런 결과고 마지막으로 다음번 또 혹시 다시 선거가 치러진다 하더라도 도의회가 보은 같은 경우는 군수 한 분에 도의원 한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번 군수 선거랑 맞물려 있어서 3선으로 네. 이제 더 이상 정상혁 군수께서 출마를 못하기 때문에 또다시 과열될 우려까지 있다.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다시 짚어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참 선거구 측면에서도 참 쉽지 않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좀 네. 됐네요. 네.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런 재보궐선거에 관한 얘기는 해마다 때마다 계속 오기 때문에 네. 이것이 혈세 낭비다라는 부분과 함께 유권자들에 대해서 정치적 불신 그리고 선거에 대한 피로도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입장에서도 정말 피로감을 느낄 정도로 정말 실망스러운 보도가 아닌가 합니다. 예. 이제 세 분 말씀 듣다 보니까 이 사안을 두고 이제 정당의 측면 또 개인의 측면 또 그리고 아까 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선거구 안에는 유권자들의 측면까지 좀 살펴볼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관련 뉴스와 이제 연관해서 가장 많이 얘기 나오는 것이 이제 조금 전에 언급하신 혈세 낭비, 선거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적들이 일단은 좀 불만의 목소리로 터져 나오고 있는데 재판을 받기 전에 의원직에서 물러나면 선거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다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변호사님? 예, 공직선거법에는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와 기소 후, 그러니까 재판에 회부되기 그 이후에 확정 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의 경우에는 그 선거에 관해서 자기가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다시
반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건과 같이 기소 전에 스스로 사퇴한 경우에는 보전받은 비용을 반환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게 비용의 문제 때문에 스스로 사퇴한 거 아니냐라는 비난도 있고 예. 또 수사나 재판과 관련해서 볼 때는 스스로 그걸 뭐 나중에 다툴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이 수사 과정에서 스스로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한 것이 어쨌거나 정상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도였다라고 하면 좀 비난의 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참 뭐 해도 어렵고 안 해도 어려운 예.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이런 혈세 낭비 측면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예, 과거에는 교수님. 말이죠. 아까 그 보전 선거비용 보전 문제가 있을 때도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지방의 의원들이 사퇴를 하지 않고 버텼어요. 왜냐하면 이게 선거법 위반의 그 재판이 상당히 길어서 네. 거의 뭐 2년, 뭐 3년에서 그 임기를 거의 채울 수 있었기 예, 때문에 예. 득과 실을 따졌을 때 버티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최근에는 이게 상당히 이런 과정에서 빠른 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진 사퇴하는 것이 훨씬 더 득이다 생각하신 거죠. 예. 더구나 이번에는 유권자들까지 기소됐기 때문에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런 그 재선거나 또는 보궐선거가 자꾸 이루어짐으로 인한 이 비용 문제에서 우리 해법을 찾을 수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안이 매우 다양하다는 거죠. 말하자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것을 후보자 개인에게 물을 수 있느냐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그 사안과 관련해서 여러 당사자 있죠. 유권자도 있고 정당도 있고 뭐 후보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선거법 위반의 사안도 경중이 있고 또는 그 당선 무효라든가 또는 뭐 다른 형태의 그 벌금이라든가 또는 예.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그 넓은 형태의 그 범법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 사안을 경중에 따라서 어떻게 배분해서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본인에게 불리고 또는 어떤 경우는 이제 그 국가가 부담하고 예. 이런 선택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국민들이 분하니까 예. 분하니까 자꾸 그런 것들을 당사자한테 물려라 얘기는 하지만 법 체계상 이것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예. 예, 선거 비용 보전 측면으로 미리 사퇴를 했다. 이 측면에 아마 보은 같은 경우 법정 선거 비용이 4,500만 원 한도일 건데 아마 박재환 도의원께서 3,300만 원 정도 보전받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선거 비용 보전 측면으로만 이렇게 한 부분은 아닐 것 같고 더 우리가 우려할 거는 다시 선거 치르는 비용이 이제 더 클 것 같고요. 네네. 좀 관점을 달리 보면 참여자치 시민연대에서도 계속 지적하고 있지만 그 전에 먼저 탈당을 하고 그 다음에 도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하거든요. 반복적으로 모든 정당들이 어떤 이런 사태가 생기면 탈당 먼저 이렇게 하고 사퇴를 하는 이런 걸 거의 공식화했다라고 이제 참여자치 시민연대에서 아주 강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네. 정당에 보면 한 4단계 당원 자격에 대해서 경고, 자격정지, 출당, 제명 이런 4단계로 하는데 대부분 그걸 피하기 위해서 탈당을 하고 다음 기회를 또 모색하고 이런 악순환들이 있는데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시민들이 제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혈세 낭비에 대한 얘기도 있고 또 의정 공백 자체가 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이런 상황, 뭐 비용도 마찬가지고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원칙들을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진 교수님은 이제 현실적으로 더 들어가면 이제 이게 참 쉽지 않다는 얘기를 먼저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변호사님? 지금 선거 비용을 후보자나 정당에 부과시킬 수 없다. 에 대한 가장 반대측의 논거는 헌법에서 선거 공영제, 선거 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한다. 그 이유는 재정력의 차이에 따라서 선거 운동 자금이 없어서 아예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거나 이런 기회를 박탈하는 게 옳지 않다라는 부분인데요. 헌법에 보면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후보자에게 뭐 부담시킬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진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사례가 존재하기는 하나 당선 무효의 경우에도 뭐 징역형이 나온다거나 벌금형과 징역형을 차등을 주거나 네. 당선 무효의 사유가 어떤 것인지 어느 정도 적시를 하면 이거는 법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네. 실제로 18대 국회부터 여러 차례 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는 됐는데 사실 뭐 어느 시대 어느 정당이 자유로울 수 없는 네네. 부분이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냥 임기 만료로 계속 흐지부지 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법률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네. 법률로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더 가름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예.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혹시 예. 사실 이게 그 선거 과정에서 선거 비용이 증가하는 추세는요, 유권자들의 의식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그 과거에 비해서 그 매스미디어가 발달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선거 운동이 있을 수 있는데 대면 접촉 선거 운동을 해야만 효과적이라는 인식도 아직 남아 있고, 그 과정에서 소위 선거꾼들의 그 유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넘어가지 않아야 되고 하는데, 그런 그 유권자들의 의식이 개선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지속적으로 대면 선거 운동을 해야 되고, 그런 그 선거 비용 상승을 유발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선거 공영제가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말하자면 그 유권자가 아닌 그 후보자가 부담해야 된다, 또는 이런 것들을 부담하게 되면 아까 말한 대로 재산상의 차이라든가 지금 현재 여건의 차이에 따라서 능력 있는 사람이 출마할 수 있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때문에 정치 시인들의 등장이 어려울 겁니다. 네. 네. 신신님. 그 원인 제공자 예. 부담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이제 지역 단순히 보훈만 지금 생각할 게 아니라 서울 부산시장 선거가 내년도에 4월 7일 날 예정돼 있잖아요. 선거 비용이 무려 840억 원이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훈도 약 7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보훈 예산이 약 4천억 원 수준이니까 7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혈세 낭비인지 금방 와닿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인 제공자 부담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소한 실수로 뭐가 잘못됐을 경우에 돈 없는 사람은 출마하지 말라는 거냐, 공무 담임권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고요. 또 정당 정치를 제한한다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반론도 또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원인 제공자 부담에 대해서 지금 입법화하자는 것들이 계속 올라가 있는데 거의 다 폐기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번 선거에서 국고 보조금을 정당들에 주잖아요. 그럼 국고 보조금에 대해서 낮추든지 제한하든지 네. 잘못된 것에 제한하자, 이런 절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입법화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책임의 측면에서 봤을 때 비용적인 부분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재보궐선거를 어쨌든 다시 하게 됐을 때 그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속했던 정당은 후보자를 내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부분의 얘기도 분명히 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 문제도 아까 예, 했던 교수님. 같은 맥락인데요. 그 정당의 공천 잘못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예. 공천은 사실상 그 심사 과정에서 아무런 하자 없이 이루어졌는데, 네. 선거 운동 과정에서 또는 그 드러나지 않은 그 개인적인 비리로 인해서 당선 무효가 됐을 때, 예. 그 정당이 책임질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죠. 자기 당의 그 후보가 개인적인 비리로 사퇴를 했거나 또는 당선 무효가 됐는데 정당이 어디까지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사실은 저는 그것들 정당이 무조건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문제도 사실 너무 심한 얘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 당헌 96조에 아예 그 스스로 못을 박아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의당에서도 민주당은 당헌에 있는 그대로 지켜라라고까지 이제 같은 범여권인 정의당까지 지적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민주당 당대표 그 경선을 할 때 보면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에 이런 예를 들어서 전당원에 투표를 해서 의견이 후보를 내도 되는 거면 하자, 이런 네네. 식으로까지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당원에 못 박아놓고 이렇게 했지만 약간씩 그걸 퇴색하게 만드는 지금 논의들이 있다. 보훈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보면 하유정, 그다음에 지금 박재환 두 분이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양쪽인데, 이 정도 돼서 세 번째 할 정도 같으면 아마 양당이 다 네. 공이 후보를 안 내는 것도 방법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혹시 정비 선생님 이와 관련해 예, 저도 생각이 역시 있으시면, 그 아까 비용 보전의 부분에서도 그 당의 의원에게만 하자, 아니면 정당과 연대해서 하게 하자, 또는 국고 보조금 삭감하는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정당을 함께 책임을 그 비용의 부분이든 공천을 하지 말자는 부분이든 정당까지 함께 하는 부분은 이를 입증하기가 어렵고, 네네. 아까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문제가 되면 이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조치가 탈당입니다. 탈당, 예. 그래서 정당이 아마 이게 법률화되든 어쨌든 정당은 자기네 책임이
있다는 것을 주장할 것이고 그 의원 입장에서도 자기가 정치 생명이 끝나지 않는 한 자기가 같이 정당에 알고 있었다까지 하기 어려워서 이게 도입도 어렵고 도입이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같이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 어쨌든 특정 지역에서 좀 선거가 좀 많이 치러지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떤 부분들이 좀 달라져야 될까요? 저는 이 그 선거법 위반 행위의 대부분이 후보자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부분은 유권자들의 의식이라든가 유권자들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후보자들이 그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여지를 주지 말아야 되는데 뭐 일부 선거꾼들뿐 아니라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특히 시골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접대나 향응을 당연한 풍토가 여전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까 제도로 개선할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네. 의식의 문제로 해결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특히 예. 후보자들이 아니라 유권자들의 의식 개선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초의회, 광역의회 정당 공천을 폐지하자는 주장은 계속해서 나오던 건데 아마 기초의회에 대한 거는 많이 나왔지만 네네. 정당 정치에서 광역의회까지 과연 정당 공천을 폐지할 수 있느냐 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요. 지금 진 교수님 말씀대로 어느덧 그 지역사회에서 보면 그 폐쇄성 때문에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한 네.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나쁜 짓을 했을 때 마치 그것을 공유하면서 서로 숨기면서 어떤 그 의식을 같이 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역사회에서 먼저 깨져야 되겠다. 교수님 말씀대로 의식 개선. 이거는 네. 아마 법으로 제한하기는 거의 어려운 일이죠. 예. 혹시 뭐 관련해서 판례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변호사님. 예, 그 2008년과 2011년도에 서울시 양천구에서 양천구청장 재선거 비용 환수를 위해서 유권자들이 직접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네네. 위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패소한 사건이 있고요. 패소하자 다시 그 이제 지방 의회 의원들이 이제 사퇴한 사건이 있었는데 네. 그 구청장이 왜 이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구상권 행사를 안 하냐라는 이유로 감사 청구를 했지만 이 역시 구상 근거가 없다라는 네. 이유로 기각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현실적으로는 예. 아직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진짜 법안으로 갖고 들어가면 예. 아직까지 좀 다루기가 어렵네요. 자, 혹시 눈에 띄는 댓글 한두 가지만 저희가 좀 있으면 들어보고. 예, 진행하겠습니다. 개인에 대한 그 비난이나 정당에 대한 것들은 너무나 리얼하게 많이 있고요. 또 특정 지역에 대해서 스스로 자주 섞인 지역민들의 그 한숨 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이제 제도에 대해서 조그만 땅에서 뭔 놈의 지방자치를 해서 시도의원 배지를 달고 다니는지라고 네. 하는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댓글이 있고요. 예. 앞으로 법을 바꿔서 불법 정원으로 의원직을 못하게 되면 구상권을 청구하자. 재보궐선거 돈이 많이 든다. 라고 이 제도에 대한 개선 목소리를 낸 경우가 있습니다. 예, 네. 저도 그 뒷감당은 국민의 목이라는 간단한 댓글을 보았습니다. 네. 예. 뭐, 아까 그 자주 섞인 목소리라고 했는데 그런 측면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 보훈군 관련된 그 좋지 않은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래도 저래도 좋다. 보훈군 화이팅 하고 한 분이 있더라고요. 네. 그거는 제가 자주 섞인 댓글 같아요. 예. 충북 도내 한 독거노인 통합 지원센터. 평소엔 직접 찾아가던 노인들에게 전화로 안부를 확인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방문도 잘 못하시고 프로그램 진행도 못하시고 어떻게 지내세요? 지난달 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돌봄 체제가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방문 활동 프로그램 대부분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평소보다 2배 이상 연락을 자주 하고 밑반찬 등을 지원하지만 아무래도 평소처럼 얼굴 맞대는 것만 못합니다. 문을 개방하고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 전날 저녁부터 고관절이 심하게 골절돼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본인이 문도 열 수 없는 상황이었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마저 문을 닫자 장시간 외부 활동 없이 집에 머무르다 보니 우울감마저 높아지는 상황. 특히 추석을 앞두고 가족 없이 홀로 지내는 노인들의 경우 더 심각합니다. 해마다 혼자지요 뭐. 아는 사람도 없고 얘기할 동무도 없고요. 그 텔레비만 보는 거예요. 텔레비요. 밥도 간신히 먹는 거예요. 그냥 살라고. 실제 지난 6월 한 조사 결과 도내 맞춤 돌봄 서비스 이용자 가운데 240명은 전문 상담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우울감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NS 등 외부와 소통하는 방법에 익숙하지 않은 데다 긴급 돌봄 대상자도 아니어서 심리 방역의 사각지대에 속할 위험이 큽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자체들이 더욱 바짝 신경을 쓰는 이유입니다. 명단을 다시 재정비하고 그리고 이제 그 명절 기간 내에 안전 확인을 하면서 어르신들이 외롭지 않게 소외되지 않는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맞춤 돌봄 서비스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들은 도내에만 15,000여 명. 끝모를 코로나 사태에 사라진 노인들의 일상. 더 체계적인 심리 방역을 서둘러야 할 때입니다. 지금 뭐 네, 코로나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우울증, 분노 이런 현상들은 노인들뿐 아니라 젊은 층의 경우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네. 사회적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이건 노인들 문제뿐 아니라 특히 사회적 소외계층이나 약자들에게 아주 그 피부로 와닿는 그 재앙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어떤 청년의 뭐 자살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그 코로나 사태가 노인들의 이 독거노인들의 그 위급한 상황을 이제 더 위급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청년들에게는 취업을 못하게 하는 상황을 발생했고 또 여러 가지 그 직업을 상실로 인한 그 피해감들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네트워크 사회가 단절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네. 대부분의 그 사회 활동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뭐 이런 활동들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루어져 왔는데 그 네트워크가 강제적으로 단절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 그 단절의 문제를 지금 현재 그 긴급복지 지원제도라고 해가지고 사회적 소외계층 약자들이 위난 상황에 처했을 때 공공기관 종사자들이라든가 저기 뭐 교사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신고 의무를 갖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 주변에 자기는 알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아주 그 재난에 처해 있다든가 이런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그것을 보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부 당국에 신고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옆집에 노인이 구호 대상자인데 거의 지금 연락이 안 된다든가 할 때 신고를 해야 되는 의무자 제도가 있는데 네.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네트워크를 좀 다양한 방식으로 활성화해야 된다. 예. 기존에 이 돌봄 서비스를 수행했던 사람들만 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주변의 보통 사람들조차도 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네트워크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네. 노년층의 어려움은 뭐 멀리서 찾을 게 아니라 저희 요 묘천변에 시골에 사시는 어머니 예를 들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께서 야 텃밭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할 뻔했냐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루 일과를 뵈면 아침에 일어나셔서 새벽 예배당 새벽기도 갔다 오셔서 텃밭에서 좀 이렇게 하시고 아침 드신 다음에 이제 동네 마을회관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 같이 하고 점심은 같이 보통은 통상은 어르신들하고 같이 해서 드시고 예. 뭐 오후에 다른 일과 있으시면 나오시고 아니면 오후까지도 계시는 경우도 네네. 많고 이제 이게 대부분의 이제 일과셨는데 그렇죠. 다 경로당도 폐쇄됐습니다. 예. 예배당도 일부 이제 뭐 폐쇄하기도 하고 또 안 하기도 하고 거리두기 등등으로 그러다 보니까 과연 그 지금 네트워크 말씀하셨는데 어르신들께서 저희들 젊은 세대들처럼 SNS나 이런 부분으로 네네. 어떤 비대면에 접촉을 하는 것도 이렇게 원활치 않고 예. 하다 보니까 우울감, 우울증, 어떤 사회적 고립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점점 더 심해지겠죠. 전체적으로 보면 어른들뿐만 아니라 이제 젊은 사람들도 2030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네. 이제 노년 세대에서 그런 네트워크 단절에 의한 상실감이 커질 것 같습니다. 예.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나요? 예, 그 코로나 블루 또는 이걸 넘어서 코로나 레드, 뭐 분노나 우울 이런 것까지 가는데 노년층의 경우에는 이러한 우울과 좌절이 신체적 변화, 면역력 약화 이런 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정말 건강까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 예. 사실 저희가 그 뭐 코로나 이전에도 독거노인들의 고독사 이런 것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예. 또 문제는 공공근로마저 끊겨서 생활이 어렵거나 아니면 복지관 같은 사회단체들이 다 문을 닫아서 무상급식을 할 수 없어서 정말 밥 한 끼 제대로 못 드셔서 힘든 것을 호소하시는 저희 좀 소송 관계자분도 계셔요. 그래서 정말 이게 그냥 단순히 우울감의 문제로 넘길 네네. 것은 아니라 그분들에겐 정말 생존과 관련된 지금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있던 돌봄 서비스마저도 비대면으로 지금 바뀌고 뭐 마을회관 경로당 다 문 닫거나 축소돼서 운영되고 하다 보니까 뭐 외롭고 우울하고 쓸쓸하고 거기에 경제적 어려움까지 이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면은 또 그나마라도 이게 장기화되니까
정말 더 끝을 알 수 없는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될 때 노인들에게 우려되는 점들을 더 좀 예측을 해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멀리서 찾을 게 아니라 저희 다 알고 있는 상당공원에서 이제 배식급식 이런 서비스, 중앙공원에서 이제 서비스, 청주 시내 같은 경우에 네. 그런 것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원칙적으로 다 못하게 합니다. 예. 복지단체들이 또 그런 봉사단체들이 하고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다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에서 보통 이제 배식 서비스나 도시락 배달 서비스들이 많이 있었는데 반찬 배달, 도시락이나 반찬 배달은 일부 하고 있지만 배식이나 이런 것들은 다 중단이 됐습니다. 제가 3번 정도 적십자 로타리 이렇게 댁내 방문해서 그 예. 배달 서비스를 해보니까 예. 너무나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거의 못 보고 주로 보시다가, 이제 예. 종일 집에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우울한 속에서 누구라도 만나면 굉장히 반가워서 붙잡고 이제 한참 말씀 나누고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시골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단체 생활을 하다가 경로당, 마을회관 이런 것들이 안 여니까 더더군다나 이제 상실감이 있을 거고요. 네트워크 상실감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노인분들, 노년층에 우려되는 그런 네트워크 상실감, 단절감, 또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활동이 안 되는 거, 공공근로 취로 이런 부분에서도 줄어들고 안 되는 거, 이런 부분에 따른 경제적 어떤 손실 이런 것들이 계속 다른 파급 효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뭐 덧붙이실 말씀 있으실까요? 예. 사실은 교수님. 이 노인들의 이런 독거 노인들뿐 아니라 대부분의 노인들이 겪는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 이전에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는 거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우리 사회에서 전반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세대 간 갈등입니다. 예. 젊은 층들과 노인층 중간 계층들 간의 이 대화 단절 또는 이해관계가 엇갈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를 경제적 지원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시락을 갖다 준다든가 돈을 조금 준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 그들이 이제 사회 구성원들과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회봉사의 방향을 특히 이제 청소년들의 사회봉사의 방향을 노인들과 대화하는 프로그램을 상당히 비중을 둬서 예. 대화를 통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세대 간의 단절이라든가 이 벽이 무너질 수 있거든요. 지금은 어떤 현상이냐면요. 젊은 층들의 인식을 그냥 집단으로 인식하고 또 노인들의 생각을 집단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 중에 나쁜 방향으로 서로 적대시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네네. 근데 만약 어떤 젊은이 하나와 이 어르신 한 분이 개인적인 대화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런 집단의 인식 차이를 경험하지 않고 개인적인 얘기를 하게 될 네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에게 사회봉사 프로그램 중에 특히 이제 독거노인들과의 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장려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도입하고 정부가 지원하면 네.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노인들 스스로도 좀 대처할 수 있는 방법, 특히 이제 정신적으로나 이런 것들은 혹시 없을까요? 이제 바깥에서의 지원책들을 우리가 다 생각을 하게 되는데 혹시 그런 부분은 뭐가 없을까요? 어차피 돌아다닐 예, 수 있는 노인들은 개별적으로 청년과 마찬가지로 돌아다니십니다. 돌아다니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돌봄 서비스 대상이 되는 노인들은 돌아다닐 수가 없죠. 누군가 찾아와 줘야 되는데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뭐 도시락을 갖다 주거나 목욕 서비스를 하거나 뭐 이런 차원의 지원 거기에서 좀 더 대화 서비스도 하나의 봉사라는 차원으로 범위를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더더군다나 이제 추석까지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더욱 이제 이번에는 뭐 이동을 좀 자제해달라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외로움을 더 크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현실적인 보완책들 뭐 있을까요? 아까 진 교수님은 계속해서 이제 대화, 다양한 네트워크의 활성화해서 아까 뭐 청소년들과 이 독거노인들의 1대1 만남 같은 것도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마스크를 써서라도 더 조금 다가가야 되는 것인지 혹시 현실적인 보완책이 어떤 게 좀 있을 수 있을지 한번 의견. 예. 예, 저는 타 시도에서 반려식물을 다른 어르신들한테 반려동물을 이제 또 키우시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서 반려식물을 전달해서 그거라도 좀 키우면서 애정을 갖고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부산에서는 이 코로나랑 무관하지만 노인 대책으로 아까도 텔레비전만 하루 종일 본다라고 하셨는데 네. 텔레비전 같은 것을 또 무상 지원하고 그 수신기를 통해서 독거 어르신이 일정 기간 TV가 켜져 있지 않거나 채널이 너무 오랜 시간 변경되지 않으면 이분한테 어떤 문제가 있나 어려움이 있나 그게 네. 관할 부분에 연락이 가도록 하는 그런 수신기를 지원한 것을 봤었습니다. 이것도 네네. 하나의 좀
아이디어가 예, 되네요.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예. 것 같습니다. 예. 특정 지자체에서 그 교수님. AI 이 소형 로봇을 지급해서 그 AI 로봇과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물론 완성도가 뭐 완전하지는 않겠지만 예. 계속해서 노인분들 그 집에만 이렇게 계시는데 외롭지 않게 해드리고 이런 것들 서비스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그 추석 명절 한가위 때는 요번에 이제 다 이동 제한 뭐 이렇게 하니까 휴양지가 네네. 넘쳐났다는 거잖아요. 그 추석 때 이제 한가위 명절 부분을 좀 자제해 달라고 하니까 휴양지가 그러다 보면 이제 부모님들의 그 상대적 박탈감이나 예. 특히나 이제 보호 대상 부모님들은 더군다나 그게 클 텐데 우선 그런 그 리스트에 대해서 세밀하게 다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엊그제도 뉴스에 나왔지만 한참 지난 뒤에 그 배달원이 신고를 해서 사체로 발견됐다. 이런 부분들 그 안전에 대해서 이 명절 기간만이라도 한 5, 6일 되니까 좀 더 세심하게 체크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동안에 이제 도시락이라든지 반찬 이런 것들을 대부분 명절 세나고 다 대부분 휴가기 때문에 네. 그런 게 끊기게 됩니다. 미리 갖다 주든지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일정 같은 걸 신경 써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계속해서 소외돼 있지 않다는 느낌을 주는 많은 심리 전문가들은 온라인 SNS 이런 것들을 강화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현실에서는 힘듭니다. 갑자기 네네. 기계 조작이 능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상담하고 관리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더 그 소외되지 않는 느낌을 주도록 노력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혹시 뭐 관련해서 댓글 있으면 조금 저희가 들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저는 변호사님. 댓글보다는 이게 뭐 현실적인 그 어르신들 혼자 계실 때 심리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낮에는 불도 환하게 켜놓고 네. TV만 보신다고 했는데 코로나 뉴스만 계속 보시지 아. 말고 재미있는 프로그램 또 노래 프로그램 보실 때는 노래도 한번 따라하시고 박수도 네네. 치시고 이런 조그만 습관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긴 명절 동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코로나 블루와 그리고 경제적인 그 어려움 때문에 이제 어떤 비관 이런 글들이 꽤 많고요. 네. 근데 희망을 주는 글들이 있습니다. 절대 죽지 마라. 여기 농촌으로 오라. 조금은 힘들겠지만 죽는 것보다 낫다. 기숙할 곳 오면 찾아준다. 라는 이제 이런 희망을 주는 글도 있고요. 2020년은 없는 거로 해야 되고 2021년도 마찬가지 느긋하게 마음을 먹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게 상책입니다라는 희망을 갖는 글들도 있습니다. 네. 예. 대청댐 주변 지역인 보은군의 한 마을. 주민 대다수가 20년 가까이 금강유역 환경청과 수자원공사로부터 받고 있던 지원금 실체에 대해 최근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보니까 딴 동네는 농기계 마을 공동 농기계가 있고 그런데 저희 마을에는 없어가지고 딴 동네 이장 한테 물어보니까 사업비가 나온다고. 몇 달에 걸쳐 지자체에 질의한 끝에 6년치 기록만 남아있다는 말과 함께 받아든 자료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6년간 이 마을에 공동 농기계와 농자재 등의 구입비로 교부된 사업비는 모두 8,500여만 원. 매년 평균 1,400만 원 넘는 사업비가 경운기, 트레일러, 포크레인, 컨테이너 등 공동 농기계 구입에 주로 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동 농기계들은 어디에 있을까? 확인된 공동 농기계만 20개가 넘는데 지자체 점검 결과 모두 이장집과 다른 2가구에서 발견됐습니다. 주민들은 전체 13가구 중 오직 이 3가구만이 공동 농기계를 사유화하면서 면세유까지 받아왔다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20여 년 동안 한 번도 이 지원금과 농기계 관련해 마을회의가 이뤄진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전혀 상의라는 게 없고 이 동네에 주민들을 모아놓고 올해 뭐 어떻게 돼서 뭐를 이렇게 할 생각이다라고 얘기도 안 해요. 분명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지원비가 교부될 텐데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했을까? 17명밖에 안 사는 작은 마을인데도 마을일을 보려면 인감도장이 있어야 한다는 요구에 주민들은 이장에게 인감도장을 맡겼습니다. 갖다 놓으라니까 갖다 놔야지 어떻게 이장백이 엄청나요? 그렇게 해서 권력이 세요. 여태까지 그렇게 됐던 거예요. 이뿐이 아닙니다. 수돗물 공급이 안 되는 이 마을에 진행된 낙후 지역 먹는 물 사업도 석연치 않은 건 마찬가지. 1억 5천만 원 넘는 사업비가 지원됐는데 주민들이 요구했던 산 중턱이 아니라 이장 소유의 농지 옆에 마련됐습니다.
이장은 각 가구에 돈을 내야만 이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다고 요구했다 반발이 거세자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파놓고는 이제 있지도 않았을 때 돈 10만 원씩 내라고 했잖아. 그지? 10만 원씩 내려가고 20만 원 내라겠지 나중에. 다 틀린 거야 사람마다. 그러나 일부 가구들은 이 지하수조차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연결은 돼 있는데 안 올라와. 물은 이제 지금 비 와서 빗물 받아 먹지만 일주일만 가오를 것 같으면은 이제 떠다 먹든지 사다 먹든지 해. 주민들의 의구심과 반발이 거세지자 해당 이장은 문제를 제기한 주민에 대해 마을의 평온을 깨고 주민들의 약점을 잡는다며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주민 대다수는 해당 이장이 오랜 기간 지원금을 사유화한 데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그 장기 집권한 이장들의 그 정보 독점의 네. 폐해라고 볼 수 있죠. 흔히 시골에서는 그 시장 군수들은 이제 선거에 의해서 바뀌지만 이장들은 이제 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한 사람이 계속 하거든요. 예. 이 사람들이 사실은 각종 형태의 정부 지원금이라 이런 것에 대한 정보를 독점하고 있고 또 그런 그 정보가 독점되지 않도록 행정기관이 좀 더 부지런하게 일반 주민들한테 정보를 알려줘야 되는데 정보의 공개 소스를 이장을 통해서 하는 거죠. 예. 거기서 정보 독점하면 왜곡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행정의 투명성 결여가 초래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네. 제가 정부의 청년위원장을 할 때 그 청년위원장입니다라고 하면 우리 마을에서는 65세는 돼야 청년위원장 하는데라고 하면서 그런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지금 농촌 마을에는 아주 고령의 어르신들만 이제 주로 남아 있고 자녀들이 다 이렇게 떠나 있죠. 그래 시골 마을 13가구 있는 마을에서 어떤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케이스들을 찾다 보니까 이제 포항, 경기에서 수도 없는 보조금에 대한 사유화 이런 케이스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예. 어떤 단순히 그냥 사람에 대한 그 이장님에 대한 자질의 문제 이렇게만 놓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케이스들이 만연돼 있다. 그렇다 그러면 제도적인 부분까지 뭐가 결여돼 있지 않나 해서 씁쓸함이 더 큽니다. 예, 제도적인 부분까지의 문제다라고.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이 마을에서는 이장님의 세력이 너무나 크고 우리가 아까 봤던 그 도의원이 향응을 접대한 것도 이장님 단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그것을 적극적으로 견제할 의무도 마을 주민들에게 있다. 네네. 정보가 지금 독점되고 있지만 그래도 많이 행정도 공개가 원칙이라 정보 공개를 청구하고 예. 또 적극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군청이나 마을 그 입장에서는 보조금 줄 때 왜 그렇게 밀행적으로 몰래 이렇게 그냥 슬쩍 집어 넣으시고 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사업 할 때는 네. 주민 설명회도 하시고 공청회도 하시고 하니까 보조금 지원하실 때도 설명회 같은 거 열으셔서 참석하게 하시고 좀 생색도 내면 또 마을 주민분들도 고마운 마음도 생기고 이게 또 투명하게 집행이 되느냐 하는 감시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장과 관할 관청이 너무 밀행적으로 보조금을 집행하고 사후적 관리도 안 되는 게 계속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결국 행정기관에서 이런 과정에서의 투명화 또 관리 감독에 대한 아까 부분도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관리 감독이 결국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이 관리 감독의 책임은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이게 그 법령상의 용어에 주민 지원 사업이라는 용어가 정의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배분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의 문제와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의 문제가 그동안 관주도로 이루어졌고 그것을 대부분 관이 결정해서 통보를 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독점하는 계층이 다 그것을 이제 자기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사실은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그 주민 지원 사업을 총괄적으로 어떤 식으로 집행해야 되는지 하는 그 통합적인 법령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것에 근거해서 개별 법령에서 나오는 주민 지원 사업도 이거에 근거해서 집행할 필요가 있다. 네. 두 번째는 이런 그 주민 지원 사업이라고 말을 하면서 주민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이 안 돼요. 사실은 우리는 주민 지원 사업이 100억이 책정이 됐다. 네네. 그럼 우리는 다른 형식으로 그 돈을 받고 싶은데 그냥 복지센터 하나 딱 지워놓고 또 도로 건설 하나 해놓고 그걸 주민 지원 사업이라고 해버리거든요. 그런 그 지원 사업의 내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일반 주민들의 참여가 네. 좀 필요하다. 결국 지원 체계가 전체적으로 좀 시스템이 예, 갖춰져야 그렇게 될 된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 제가 이어서 한번 네. 봐요. 지금 아직 그 집행에 대한 기본법은 없지만 그래도 반갑게 올해 1월 1일부터 공공재정환수법이라는 법이 시행이 됐는데 요거 보면 어떤 국가에서 이렇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적 성격을 가진 것에 대해서 부정 청구를 하지 못하고 부정이익은 강하게 환수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진 기본법식으로 제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허위 청구하거나 과자 청구하거나 이런 경우에 발각이 되면 이미 지급한 보조금 당연히 이자까지 붙여서 환수하도록 되어 있고 네네. 또 심지어 허위로 청구한 경우에는 5배의 가삼금까지 붙여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고액 또 상습 체납자에게는 명단을 공표하는 그런 강력한 좀 제재를 담고 있는 그 기본법이 나왔기 때문에 좀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최근에 핫 이슈가 됐던 지금 이제 기소되어 있는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라든지 나눔의 집 이런 케이스에서 보시면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보조금이나 후원금에 대해서 있는 법에 그대로 미국에서 그 회계평가 어카운트 어프레이저 시스템처럼 1원 단위까지도 다 영수증 첨부해서 일일이 신고하는 어떤 이런 기본 규정은 다 있습니다. 근데 지키지 않는 거죠.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만성화돼 있다. 사전적인 법률이나 이런 거에 대한 배분도 중요하지만 보조금 같은 경우는 국민의 혈세니까 그 사후 평가가 더 중요할 텐데 그 이번 도의원 사건에서도 비슷하지만 언젠가부터 그들만의 리그 예. 어떤 뭐 더 심하게 표현하면 짬짬이식으로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돼 있는 것들이 많다. 특히나 이제 관리 감독을 하는 최소 단위 행정 관청에서 나왔을 때에도 결과물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농기계 샀습니다. 다 같이 쓰고 있습니다. 네네. 했을 때 실질적으로 검증하기가 또 어려운 측면들이 있고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어떤 제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제도를 정확하게 지키는 그런 의식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네. 저기 주민지원 사업의 그 집행 과정에서 상당히 그 주민들의 의사와 겉돌게 예. 진행되는 예를 하나 들어보면 그 청주공항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청주시 군사기지 소음 피해 주민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 2006년도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돈이 2027년까지 집행되게 돼 있는데 그 돈을 뭐로 하게 돼 있냐면 외평동 복지거점센터 건립사업, 내수읍 충북선 지하차도 개량공사 이렇게 쓰고 있어요. 네. 사실 그 항공기 이착륙에 따른 그 소음 피해를 얻는 사람들이 이것으로 만족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네네. 사실은 충북선 개량공사라면 코레일이 해야 될 문제인데 이런 그 사실은 어떤 그 문제는 피해는 주민이 있는데 관공서에서는요 그 네. 피해를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해야 될 사업에다가 투입하는 경우가 꽤 있다는 거죠. 필요 예산을 거기다 예. 배분하는 그러니까 사람 없네요. 평상시에 예. 하고 싶었던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 예. 이런 그 지원액이 나오면 그쪽으로 결정해 버리는 거죠. 이런 그 행태는 사실 네.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주민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아주 소액의 주민 지원 사업이 있고 큰 규모의 지원 사업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주민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는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의사결정 기구가 네. 마련돼야 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인감도장을 맡겨서 이장이 다 결정하게 하고 그것을 서류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넘어가는 행태가 아니라 이 주민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들이 우리가 이만큼의 지원액을 갖고 있으니까 지역 주민들께서는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지를 공개적으로 예. 질의하고 결정하는 이런 방식이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예. 판례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변호사님. 예, 그 울산 그 장생포 해양 부지를 빌려서 현대 미포조선이 공장 부지를 이제 설립하려고 하면서 이것도 이제 마을 기금을 기탁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주민단체 회장이 이 금원증 일부를 횡령하고 또 기탁 찬조금을 또 따로 받은 사건에서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업무상 횡령 및 사기 혐의로 징역 8월에 실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건과 유사한 사건을 한번 보면 경기도 광주시에서 한 이장이 그 마을 기탁금으로 받은 돈으로 마을 공동 물품인 냉장고와 에어컨을 자기네 집에서 쓰다가 3년이 지난 후에야 반환한 사건에서 그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업무상 배임이다라고 보면서도 벌금 100만 원
너무 약소하죠. 예. 이걸 선고한 사건도 있어서 아까 잠시 소개해드린 공공재정환수법 이런 것을 통해서 강력한 형사적 처벌과 함께 강력한 경제적 불이익도 줘야 이것이 좀 근절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관련 댓글 있으면 마지막으로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네, 네, 그 여러 이제 비판의 글들이 많고요. 예. 그 역시나 자조 섞여서 몰랐냐? 세금은 눈먼 돈 먼저 가는 놈이 임자야. 이런 먼저 글들과 가져가는 함께 사람이, 예. 예, 마을 사업은 이장과 친척이 다 해먹는다고 소문나 있다. 정부는 알면서도 방관한다. 아, 그래서 외지인들이 그 시골에 들어온 걸 그렇게 매우 꺼렸구나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이렇게 월간 뉴스 분석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지난 9월에 한 달 동안 있었던 뉴스들 선정해서 9월의 뉴스 분석 함께 해봤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현실적인 대안들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